오늘은 지난 시간에 존재와 사유의 일치, 내가 생각한 것과 외부에 있는 물 자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뭐 이데아, 보편자, 그거랑 어떻게 일치하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연결해서 원래 칸트의 인식론, 칸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료와 형상에서 형상 없는 진료는 맹목적이고 진료 없는 형상은 공허하다. 이게 이제 영양중심 교육과정에서도 한번 변주가 되거든요. 그거 설명하려고 배경 이론으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론하고 합리론 두 개를 구분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경험론 그러면 데이비드 흉, 존 로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경험이 먼저예요? 개념이 먼저예요? 경험이 먼저일까? 재료, 진료, 들어오는 자극자료 또는 데이터. 저희 자연과학에서는 데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거를 개념화한 개념, 폼이 먼저일까요? 그래서 경험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는 보세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는 감각 자료밖에 없어요. 감각 직관. 그리고 언제나 이성은 감각에 의존하죠.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들어온 데이터를 경험을 감각적 인상으로 환원하고요. 그리고 그 세계가 먼저 있고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인식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영국 경험론자들. 그래서 감각적 인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각은 거 감각이고 감각되지 않은 세계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감각, 오감 있죠, 오감. 그 느끼고 맛보고 이런 거. 직관하고 관계하지 않는 관념은 없다. 그래서 마치 이성이 감각 안에 포함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흉은 뭐라 그랬냐면 보편적 인식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는 그냥 확률적인 거 있죠. 확률적인 거. 뭐 그럴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이렇게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로 연결됩니다. 실증. 감각 데이터로, 경험 데이터로 확인되는 거. 그것만 인정하고요. 감각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 관념은 감각적 인상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인식은 얻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감각되지 않은 세계는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합리론 한번 볼게요. 합리론. 지난 시간에 라이프니츠 모나드 기억나시죠? 마치 인간 DNA처럼 각각의 인간의 형상, 우리의 고깃덩어리, 우리의 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은 아니면 그 DNA에 상응하는 거. 이게 있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본유관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유관념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안으로. 그래서 자기 내면으로 이성의 빛, 존재의 빛. 라이프니츠는 그 보시면 인간 이성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왜요?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성 안에 innated ideals, 본유관념이 심어져 있다. innate, 타고난, 생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객관적 세계, 하나님도 이데아도 객관적으로 진짜 실제하는 거, 완벽한 완벽한 인간, 하나님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합리론이에요. 그래서 경험의 조건, 각각의 관념을 걷어내고 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궤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와 사유가 일치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플라톤에게 진짜 있는 거, the real, 그거는 이데아였어요. 이데아. 이게 면면이 내려옵니다. 칸트로부터 그 다음에 헤겔 다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칸트에 의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유의 혁명.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론의 혁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이게 턴이에요. 턴. 영어로는 턴. 터닝 포인트라고 할 때, 우리 지구 자전 얘기할 때 턴입니다. 턴. 턴. 혁명이 일어나는데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요. 경험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관념만 존재한다. 이데아만 존재한다. 라는 보편자가 존재한다. 합리론하고요. 경험만 존재한다. 이거 두 개를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경험을 뭐라 그랬죠? 제가 매터, 진료. 매터만 있는 경우 폼하고 치열하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경험론하고 합리론이. 근데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 요 말 있죠. 요 말. 개념 없는 직관. 개념이 폼이에요. 컨셉 없는 매터는 맹목적이다. 블라인드. 거꾸로요. 개념 없이, 직관 없이, 매터, 요 데이터 없이 폼만 있으면 텅 비어 있죠. 텅 빈 깡통이다. 두 개를 종합해야 드디어 우리가 인식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경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인식만, 아니지, 폼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게 칸트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경험 안에 감각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경험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이성이 가서 의미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 말보다 보세요. 경험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언적인 우리 머릿속에, 우리 내면에 이성의 범주가, 카테고리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카테고리가 가서 이렇게 딱 붙들어야 우리 인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과학 철학 하면서 난데없이 칸트가 왜 나올까 막 그러실 텐데, 칸트도 그렇고요. 데카르트도 그렇고, 이 양반들이 그 당시 영국 경험론에서 뉴턴의 물리학 있죠. 만류인력, 사과. 뉴턴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이야기한 거예요. 칸트가. 우리가 보편적인 그 인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유관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칸트 버전으로 하면 5성의 범주예요. 12개의 범주. 하나님이 심어주신, 데카르트가 말한 본유관념. 중세 하나님 그 신학으로 자유롭지 못하죠. 신학으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출발점이 뉴턴 물리학, 이게 모든 인간 인식이 어떻게 성립할까? 그러면서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12개의 범주가 있어요. 5성의 범주표 있어요.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자연세계는요. 자연세계도 실제로 그렇게 인과율과 실체와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연세계의 법칙과 인간 머릿속의 법칙이 만나야 인식이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암이죠. knowing. 인식이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왜 이걸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라고 불렀냐면 분리되어 있던 두 개를 합한 거죠. 밖에 있는 경험 데이터.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세계는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천상계와 인간계를, 지상을 통합해버린 만유인력이죠. 유니버셜. 보편타당한 법칙. 자연세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세계의 법칙을 인과율, 원인과 결과, 실체, 물 자체 있잖아요. 실체. 그 물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도 5성의 범주표가 들어있다고 본 거죠. 칸트도 데카르트도.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라고 얘기한 거를, 이거 두 개를 통합한 거예요. 외부와 내부를, 칸트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머릿속 개념만 있어도 안 되고 밖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직관, 데이터, 매터, 요거. 그리고 개념만 있고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텅 비어 있다고요. 공허하다, 내용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거꾸로요. 재료만 있고 이 개념이 없으면, 5성의 틀이 없으면 봐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막 모여있는 상태. 티코 브라헤 생각해 보세요.
천문 데이터 관측만 평생 하고 데이터를 모아만 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컨셉으로 그래섭 GRASP 가서 붙드는 거. 오성의 범주로 개념화 한 개 티코브라 해죠. 그래서 칸트는 이거 두 개를 종합이라 그랬어요. 두 개를 만나는 걸. 종합해야 인간의 인식이 성립한다 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칸트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복잡한 논리학의 저희 과학 논술에서 하는 시공간, 오성의 개념 이런 게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경험과 합리의 종합, 다시 말하면 데이터, 매터하고 컨셉, 미리 주어져 있는 본유관념으로 가서 붙들은 거라 그랬죠. 그걸 이제 종합을 해야 판단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거를 쓴 게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칸트의 책입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그 당시 근대 수학과학 발달이 엄청났잖아요. 라이프니츠 미적분 발견, 뉴턴의 미적분, 그리고 뉴턴의 그 만유인력, 뉴턴의 역학, 고전역학이라고 지금은 부르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식이 성립한다고 봤냐면 칸트는 보세요. 모든 경험 데이터, 여기 직관 데이터 있죠, 데이터. 요게 있고요. 인간 이성에 주어져 있는 오성, 인간 인식 안에 주어져 있는. 요거 두 개가 결합해야 판단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야 인식이 생긴다고요. 근데 칸트의 철학을 선험적 종합이라 그러거든요. 왜 선험이냐면 경험 이전에. 그래서 칸트의 순수 이성은 뭐예요? 경험 데이터에 진료에 이성이 가서 붙은 거죠. 그때는 오성이라고 칸트가 우리가 잘 모르는 오성이라는 그 범주를 또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깨달을 오자. 그래서 이거를 쓴 책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래서 근대 철학에서 그 철학은 근대 과학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경험 데이터 들어오죠. 그거를 머릿속에 선험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시공간 그리고 12개의 범주로 두 개를 종합해서 드디어 판단이 일어난다. 그게 인간의 인식이다. 판단이 일어나야 인간 인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칸트의 모든 이런 거는 선험적 진리예요. 경험으로 확인하지 않고 경험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분리된 거예요. 메타하고 폼하고 선험적으로 경험 이전에 주어져 있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학의 영역. 이성과 오성으로 드디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분석명제, 종합명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칸트는 인간 인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인식의 성립 과정을 조금만 더 볼게요. 실제로 칸트는 그 당시 뉴턴 물리학하고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후기 하이데거 오면은 불확정성의 원리 있죠. 얘는 그 당시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거랑 같이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밖에 물체 있죠, 물체. 오브젝트라고 부르시는 거. 물체. 그러면 밖에 막 이렇게 뭐가 막 있잖아요. 앞에 이제 강아지도 있고 지금 제 눈앞에는 웹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스크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볼펜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밖에 물체가 있죠.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와요. 칸트가 이게 두 가지 시간하고 공간. 저희 물리학에서도 자연과학에서도 시공간 굉장히 중요하죠. 공간은 밖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감각, 외적 형식. 이거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감각 내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간 순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 웹캠이 먼저예요. 제가 먼저예요. 저와 웹캠이 시간 순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시간 순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인간 머릿속에 의식이 시간을 인식하는 인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공간 속에 사물이 있고 이걸 인간이 받아들일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질서를 잡아서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하고 인간이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12개의 도식. 그때 왜 그 얘기 했었죠? 표상, 리프리젠테이션. 컴퓨터가 제 머릿속에 직접 들어오면 안 되죠.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미지가 들어올 때 시간으로 질서를 잡는다고요. 그거를 오성이 갖고 있는 범주 있죠. 그거로 캡처 했을 때 인간의 의식이, 인식이 성립한대요. 선생님들 왜 교육학의 과교론에서 알고 있는 스키마 있죠. 스키마. 도식, 모양, 틀. 그 왜 저기 오리냐 토끼냐 하는 그 스키마 있잖아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스키마 시어리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오성의 범주와 연결해야 인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가 볼게요. 외부에 데이터가 있죠. 감각 데이터. 근데 그냥 있으면 인식이 성립 안 하고요. 인간 오성이 12개의 범주로 가서 붙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붙드는데 들어오는 순서 한번 볼게요. 외부의 공간 속에 사물이 있죠. 사물이 이미지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시간 속에 시간이라는 그 직관 형식을 거쳐서 순서대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오성이 가서 12개의 범주가 가서 찰칵 하고 붙드는 거래요. 그래서 결론은 물체의 변화를 인식하는 인과 원인과 결과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뭔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원인과 결과 어느 게 먼저지 필연성 이런 걸로 가서 붙든다고요. 오성의 12개의 형식. 그래서 그게 칸트가 말한 요거예요. 요거. 선생님들이 이제 무심코 칸트는 이제 데카르트가 본유관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넣어주신 거 본유관념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칸트는 이거를 오성의 12개의 범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12개가 요거예요. 분량 있죠. 그 여기 전칭 모든 뭐뭐 또는 특징은요. 파티큘라 어떤 뭐뭐 그리고 단칭 누구는 누구 이런 게 이제 분량에 대한 거예요. 요게 이제 12개의 판단 형식으로 연결되거든요. 폼으로 칸트는 12개의 범주와 판단 형식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라고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성질에 대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예요. 성질은 뭐가 있어요? A는 뭐다? A는 B다. 긍정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 판단. A는 B가 아니다. 여기 부정이죠. 여기 부정. 그 다음에 무한 판단. 뭐는 뭐다? 무제한. 뭐는 뭐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것은 영혼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관계를 나타내는 3가지 범주는 뭐가 있을까요? A는 B다. 그러니까 영순이는 선생이다. 두 번째는요. 가음 판단. if then이에요. 눈이 오면 버스가 끊긴다. 인과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선언 판단. 꽃이 피거나 피지 않는다.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드 양상 모드. 우리 오늘 기분이 어떻다 뭐 그러죠. 모달리티 모드. 양상은요. 또 3개로 나눠요. 개연 판단 확률이에요. 확률 개연성 그러잖아요. 확률성 가능성 A는 B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현 판단은요. 지금 뭐뭐 하다. 현존이에요. 현존. 실제 상태. 눈앞에 보이는 거. 그 다음 필연. 우연 필연 그러시죠. A는 뭐여야 된다. 5 더하기 7은 10이다. 요 12개의 범주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막 제가 복잡하게 설명해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 외부 세계의 물체가 있죠. 공간 속에. 근데 이게 우리 인식으로 표상될 때는 이미지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시간 순서대로 질서를 잡아서 들어오죠. 그 물체, 실체. 그들과의 관계를 원인 결과로 붙들 수도 있고요. 만류인력은 인과죠. 인과. 모든 보세요. 그 뉴턴의 만류인력을 이 12개의 도식으로 한번 분해해 보세요. 모든 이거죠. 전칭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뭐는 뭐죠? 모든 물체, 질량을 가지는 물체들 사이에는 뭐가 관계예요? 이 질량을 가진다면이죠. 질량을 가진다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 작용할 거다. 상호작용. 이렇게 분해한 거예요. 그 당시 뉴턴의 만류인력과 같은 자연과학의 불변의 법칙, 인식론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인식에 도달한 걸까를 칸트가 이렇게 분해해서 설명했던 거죠. 외부의 데이터, 매터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 인식 속에 들어가 있는 12개의 범주가 가서 붙은 거라고요.
종합을 해서 판단이 생긴 거라고. 그렇게 본 거래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칸트가 인간 인식이 성립한 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죠. 데이터. 근데 뉴턴의 물리학에 그 인식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모든 오브젝트, 실체는 시공간 속에 있죠. 근데 그게 들어와요.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그 사물이 인간 의식 속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잡혀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오성의 범주, 요거 있죠? 선음적으로 경험 이전에 우리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인식 속에. 그게 가서 때로는 관계를, 때로는 양태를, 때로는 인과관계를 붙들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들어온 표상을, 이미지를 시간 순서로 질서를 잡아요. 순서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오성이 가서 붙들으면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만나서, 주체는 뭐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오성, 객체는요. 물 자체에서 들어온 그 이미지, 그 시간 순서대로 들어오면 그거를 관계의 범주표.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을 칸트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인과법칙, 뭐뭐라면 뭐뭐다라는 그 가은 명법으로 인과율에 따라서 사물의 상호작용, 관계의 범주표, 실체, 속성, 인과, 상호작용, 관계의 범주표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 12개 관계의 범주표를 뉴턴의 물리학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관계의 범주표에 뭐뭐 있나 보세요. 뭐는 뭐다. 질량을 가진다면 끌어당긴다. 이렇게 인과 그 다음에 실체 전칭 판단에 대한 거고 전체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다. 뭐뭐라면 뭐뭐다. 요렇게 12개의 범주표가 가서 인간 정신 속에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틀이 이미 들어있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겠죠. 존재의 빛, 존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어딘가에 표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왜 칸트의 인식론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었느냐면 매터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폼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감각으로 들어온 거를 이건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험 내용은 인간 오성의 인식이 능동적으로 가서 붙들었다고요. 그래야 구상적 종합, 컨스트럭티브 신테시스 진짜예요. 구상적으로 종합해야 인간이 이 세계를 인식하면서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칸트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나 볼게요. 그 당시 같이 있었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명석판명한 거. 왜냐하면 극도의 인간주의가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12개의 도식을 주고 본유관념을 줬기 때문에 반인간적인 것 같죠. 인간이 수동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가 제1원리가 뭐였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생각을 해야 존재한다고요. 거꾸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직관, 나는 생각한다 속에 내가 존재한다. 생각 속에서 내 존재가 일치하는 거죠. 존재와 사유의 일치.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하면 할수록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만은 확고부동하다.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존재. 이게 칸트의 선언적 통각으로 연결돼요. 내가 외부 데이터와 매터와 폼이 어떻게 해서 나의 인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해겔의 순수 선언적 자아로 연결돼요. 절대정신. 순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후설도 연결돼요. 현상학적, 선언적 환원, 리덕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되는 본질 직관, 순수 진리.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만 볼게요. 코기토 에르고 숨. 이게 존재로 연결되는 거죠. 코기토. 생각이 곧 존재다. 이렇게 연결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칸트가 어디로 가요? 선음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깥 세계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죠. 실존하는 존재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내 주체가 인식론적으로 가서 붙든다 그랬죠. 오성의 12개의 범주로. 그래서 인식의 지각을 초월해서 바깥 세계가 존재하고요. 그거를 내가 나를 초월해서 만나니까 선엄철학, 미리 주어져 있는 오성의 범주로 경험 이전에 후스는 또 뭐라 그랬어요? 지향성을 가지고 바깥 세계와 만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식은 인식인데 뭐예요? 나는 나의 역사성이 내가 어떻게 볼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존재론적 해석학, 나의 존재가 한국인이라는 나의 역사성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세계 속에 있는 내가 나의 인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체 철학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칸트는 경험 데이터와 인식, 우리 12개, 오성 속에 주어져 있는 12개 인식의 종합을 하면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도 같은 인식론적 전환을 일구어냈다. 라고 매터하고 폼을 칸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